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아공차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을 통해서 기아공차를 이미 배우고 있지만 이번 응용 측정 실습에서도 대칭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아공차 전반에 관한 것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아공차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공차의 필요성, ISO 1101과 ASME Y14.5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보고요. 기아 편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공차는 기본적으로 각 부품의 형상 그리고 형상 간의 자세 또는 위치 관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명확히 규제되어야 도면상에 표시된 대로 가공을 했을 때 정확하게 조립이 돼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아공차를 규제하지 않고 일반 치수로만 규제를 하면 도면대로 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도면 해석과 또 도면대로 가공했을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기아공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텐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의 지름이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고 규제가 됐을 경우에 가공품은 반드시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형상을 실제 형상으로 가공이 됐을 경우에 과연 D1, D2, D3 중에 어느 부분을 D라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면상에 지름이 20이다. 이렇게 치수만 규제하면 안 되고 이 원의 형상, 즉 진원도를 규제를 해서 진원도가 어떤 상태이고 또 치수가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제 진원도를 규제를 하다 보면 여기에 기준원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기준원이 결정이 되면 지름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기준원은 조립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아공차 중에서 형상공차, 가장 기본적인 형상공차를 규제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진원도를 가지고 있는 부품에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중심 위치, 즉 기준원을 이러한 밖에 접하는 외접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쪽에 접하는 내접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여기 빨간 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평균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각 중심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x1, x2, x3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만약에 도면에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고 규제가 됐을 때에 어느 부분을 x, 즉 어느 부분까지를 60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역시 기아공차에서 진원도가 정확하게 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번 공차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차는 규제의 대상이다.
이것이 공차고, 편차는 측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하공차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기하공차, 또 기하편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차와 편차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하실 때 설사 제가 기하공차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것은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하편차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기하공차와 기하편차라는 말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기하공차, 기하편차 전체를 기하공차라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하공차뿐만 아니고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3차원 측정기에서 프로브, 헤드, 프로브, 촉침 이러한 것들이 프로빙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브 헤드도 프로브라고 그러고, 트리거 프로브도 프로브라고 그러고, 촉침도 프로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표현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프로브 헤드냐 또는 트리거 프로브냐 촉침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하공차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상식적으로 조금씩 알아두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원이라는 단인 형상을 가지고 진원도에 따라서 지름이 달라지고 중심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도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평면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평면과 이쪽 양쪽 평면이 있는데, 이 양쪽 평면 다 평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면의 어느 부분, 즉 W1이냐 W2냐 W3냐에 따라서 W 값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양쪽 면의 평면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원도나 평면도는 자기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형상공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쪽 평면 A와 평면 B의 관계, 즉 평행하지 않다. 예를 들면 평행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양쪽 면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치수로 볼 거냐, 어느 부분을 W 50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상공차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런 평행도라는 자세공차가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공품에서는 형상 편차도 완벽하지 않고 자세 편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면이 평면도를 가지고 있고, 이쪽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면 간의 평행도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하 편차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W1, W2, W3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수, 우리가 치수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수 정밀도가 뭐 1000분의 5다, 1000분의 3이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형상공차라고 하는, 여기서 공차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형상 편차가 되겠죠. 치수적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형상 편차가 정확하게 가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이런 자세 편차, 그리고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이런 위치 편차가 정확하게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곽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가공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기하 편차라고 하고, 이 기하 편차를 규제하는 것을 기하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하 공차를 GD&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Geometric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해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 방식,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하 편차가 엄격히 가공이 되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치수적 밀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하공차보다 더 작은 부분은 이제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진원도, 이런 어떤 표면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학기와 전공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진원도와 평면도, 그리고 평형도를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하 편차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것을 치수로 할 건가 하는 혼선이 생기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실제 제품 설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하공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잘 그려진 제품의 조립도입니다. 이 부분이 모터이고, 이 부분이 모터 축, 그리고 이 축에 풀리가 조립되어 있고, 이것은 브라켓입니다. 즉 모터 축에 풀리가 조립되어 있고, 그 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켓이 조립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조립이 되려면 부품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각각의 부품도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하공차를 규제하지 않고 치수로만 규제된 도면입니다. 제가 적정한 예를 찾다가 미터법으로 표시된 도면을 잘 못 찾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 인치로 된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치수는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축, 이것이 축이 되겠죠. 이 축이 요 풀리에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축보다 풀리를 약간 치수를 크게 줘서 조립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또 이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설계된 부분의 치수를 완벽하게 준수를 해서 치수대로만 가공을 하면 조립이 잘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도면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부품의 치수를 완벽하게 도면대로 잘 맞춰서 가공을 해서
조립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올지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대로 잘 가공을 하면 조립도 역시 완벽하게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샤프트도 이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각으로 가공이 되지 않았고요. 자, 다시 갑니다. 도면대로 가공을 하면 조립이 완벽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거의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엉터리로 지금 조립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샤프트의 지름, 그 다음에 풀리의 지름, 그리고 요 나사부의 지름, 또 브라켓에 조립되는 요 지름, 이 지름들은 다 도면을 준수해서 잘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풀리에 대해서 이쪽 면이 평행하게 가공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면에 수직으로 가공된 이 구멍이 결과적으로는 샤프트에 조립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샤프트의 축은 제대로 가공이 된 것 같지만 이쪽 면 자체가 역시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하지 않습니다. 이쪽 치수보다 이쪽 치수가 더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이 면에 대해서 직각이 아니게 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치수는 다 준수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조립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면대로 가공을 했는데 조립이 잘못됐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도면이 잘못 그려진 거죠. 도면상의 규제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면의 문제라는 것은 곧 설계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의 예를 또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도면을 보시면은요, 아까 이쪽 면이 평행이 맞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텀 A,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 A입니다.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이 축이죠. 이 축에 대해서 이 면이 직각이어야 한다. 이 면도 직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름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A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도가 얼마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는 기하 공차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 풀리에 대해서 이 면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데이텀 A는 지금 풀리가 벨트가 걸리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도를 전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치수는 맞지만
치수는 맞지만 기울어져서 조립이 잘못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요 면을 A 데이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A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위치도가 얼마 이내여야 한다. 이런 기하공차들을 상세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했더니 이 공차를 다 만족시키니까 조립을 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치수공차만으로 규제한 도면은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기하공차의 필요성을 이 조립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이렇게 기하공차를 규제를 한 도면을 이제 배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가공자가 가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가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을 하는 어떤 판정관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의 기하공차가 어떤 의미이고 데이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측정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위해서 설계자보다도 오히려 이 기하공차를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하공차를 규제하는 국제 규격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을 충실히 공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을 표준이라고 했고 그 표준이 잘 지켜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측정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기본적인 측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기하공차를 집중적으로 배우죠. 그리고 그 배운 기하공차를 해석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응용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 측정 실습도 해서 기하공차의 해석과 검사와 평가와 판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수공차로만 규제된 도면과 기하공차가 규제된 도면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보았고요. 기하공차가 반드시 규제되어야 도면대로 가공을 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하공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ISO 1101과 ASME Y14.5의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ISO 1101 2017년도 버전의 내용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형상, 자세,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윤곽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윤곽도죠. 이거는 선, 이거는 면이고요. 여기에도 윤곽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윤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도는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에 전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형상공차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그리고 윤곽도가 있는데 윤곽도는 형상, 자세, 위치에 각각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냥 윤곽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형상공차는 자기 자신의 그 형상만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텀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데이텀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세공차.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과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 즉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데이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공차. 위치공차는 위치도, 동심도, 그리고 동축도, 그리고 대칭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준을, 그러니까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 흔들림은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흔들림을 얘기할 때 원주 흔들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러한 도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주 흔들림이라는 것이 이쪽 방향, 이 제품이 회전했을 때 이 원주 방향의 어떤 흔들림의 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주 흔들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한 단면, 이 원통에서 요 한 단면, 요 단면에서의 흔들림, 이것을 반경 방향 원주 흔들림. 그 다음에 그때는 다이얼 게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회전했을 때 다이얼 게이지를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흔들림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축방향 원주 흔들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원주 흔들림이라는 것은 이쪽 원 방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한 지점, 요 지점에서의 지금 이게 축방향, 여기서 이 축방향에서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를 접촉시키고 회전을 시키면 지금 요 방향, 요 원주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흔들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온 흔들림 또는 전체 흔들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요 한 지점이 아니고 이 면 전체, 그 다음에 이 면 전체에서의 흔들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방향의 흔들림이라는 것은 2차원의 개념이고 전체 흔들림은 뭐 3차원, 예를 들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이라는 것은 단면, 즉 한 원이 되겠죠. 한 단면 한 원에서 측정했을 때가 원주 흔들림이고 이 전체 흔들림은 원통면 전체의 흔들림 또는 원통의 직각인 평면 전체의 흔들림을 보는 것이 온 흔들림이고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원주 흔들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 흔들림이라는 것과 반경 방향이라는 것과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ASME Y14.5 규격의 2009년도 버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형상, 이것은 자세, 위치, 흔들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ISO에서는 형상, 자세, 위치 각각에 포함되어 있던 이 윤곽도,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기아공차에 관한 규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쓰이는 ISO 1101,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는 ASME Y14.5, 이 두 가지 규격이 사용되고 있는데, ASME 규격이 더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항공기 회사들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주로 ASME 규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아 공차라 하더라도 ISO와 ASME에서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기아 공차의 종류가 형상 공차에서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해서 4가지. 그 다음에 윤곽도가 2가지. 자세공차에서는 경사도, 직각도, 평행도 해서 자세공차가 3가지. 위치공차에서 위치도, 동심도, 동축도, 그리고 대칭도 해서 3가지. 흔들림에서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해서 2가지. 이렇게 하니까 총 6가지, 8가지, 총 14가지의 기아공차 규제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칭도와 동심도,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대칭도와 동심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즉 TED가 0인 위치공차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칭도와 동심도는 위치도와 개념이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SME Y14.5 2018년 버전에서는 대칭도와 동심도가 없어지고 이것들이 전부 위치도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총 형상 공차 4가지, 윤곽도 2가지, 그 다음에 자세 공차가 하나, 둘, 3가지, 위치 공차가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도와 동심도가 전부 위치도로 포함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흔들림 2가지 해서 총 12가지의 기아공차 기호가 있습니다. 2009년 버전까지는 14가지였었는데 12가지로 2가지가 줄었고요. 그 2가지 줄은 것은 대칭도와 동심도고요. 그 다음에 ISO에서는 아직까지 14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칭도와 동심도는 TED가 0인 위치도. 그래서 대칭도 위치도를 없애고 동심도를 없애고 위치도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ASME Y14.5 2018년 버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일 텐데요.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직교좌표 공차, 우리가 얘기하는 치수공차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얼마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치도 공차, 이것은 위치도가 되는데, 이것을 비교했을 때 위치도 공차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러한 원의 범위 내에 어떤 중심이 있으면 조립에 문제가 없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걸 직교좌표계 방식으로 규제를 하면 제품이 여기 있을 때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제품이 불합격이 됩니다. 이것은 합격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R이라고 하면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 영역에 상대 부품의 중심이 위치할 때는 조립에는 이상이 없다. 조립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치수상으로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즉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양품인데 그 치수를 규제하는 방식 때문에 불량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치공차 방식으로 규제를 하면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같은 위치도 공차 영역은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전부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 공차 방식으로 규제를 했을 때보다 위치도 공차를 규제하는 것이 공차 영역이 57%가 더 늘어난다. 지금 이 파란색 영역이 직교좌표계로 규제를 했을 때는 다 불량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합격이 되기 때문에 공차 영역이 늘어나고 그만큼 불량률이 감소되고 원가가 감소되고 경쟁력은 높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교좌표 공차 방식 대신에 위치도 공차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공차는 공차 영역으로 규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어느 방향이 됐든 간에 이 위치도라는 공차 영역 안에만 있으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공차가 규제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직교좌표 공차라는 것은 치수와 방향, 이쪽은 플러스, x 플러스, 여기는 x 마이너스, 여기는 y 플러스, 이쪽은 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과 값을 이용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데
기하공차는 그것이 아니고 주어진 영역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따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하공차를 규제할 때 형상공차가 있고 자세공차가 있고 위치공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기하공차, 즉 기하편차죠. 기하편차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 형상편차가 가장 작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형상편차라고 한다면 자세편차는 형상편차를 포함한 이런 영역이 되고, 위치편차는 형상편차와 자세편차 전체를 포함한 이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편차는 위치편차의 일부분이고 형상편차는 자세편차의 일부분이다. 즉 형상편차보다는 자세편차가 더 크고 자세편차보다는 위치편차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아주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진직도를 예를 들어서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노란 선, 이것이 실제 가공 형상이라고 하면 지금 진직도는 요 공차입니다. 이 선을 둘러싸는 평행한 요 두 직선의 간격, 요게 형상편차, 즉 진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편차부터는 이제 데이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형상편차에서는 데이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진직도는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직도를 계산을 하고, 요거는 이렇게 진직도를 계산하고, 요거는 이렇게 진직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 형상 자체는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편차, 여기서는 예를 들면 평행도가 되겠는데요. 자세편차에서부터는 이제 데이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기준으로 데이텀과 평행한 직선이 이 실제 형상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행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상편차는 요만큼인데 평행도는 이만큼 된다. 그래서 형상편차보다 자세편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 형상편차가 이 데이텀과 평행하게 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형상편차나 자세편차가 같은 값이 될 텐데,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상편차는 자세편차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세편차는 두 형상 간의 자세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어떤 위치, 즉 기준치수라고 하는 TED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 이 위쪽에 이렇게 있든 자세편차는 같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편차에서는 이 기준위치 TED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기준 위치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아까 자세편차는 기준 위치가 어디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행도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번에는 TED로부터 벗어나는 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TED로부터 가장 많이 벗어나는 값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TED로부터 한쪽으로 벗어난 양과 같은 양만큼 반대쪽에 또 공차 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위치도는 이만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도보다 위치도가 더 크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세 편차는 위치 편차의 일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편차보다는 자세 편차가 크고 자세 편차보다는 위치 편차가 크다. 여기서는 진직도가 됐고요. 요거는 평행도, 요거는 위치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공차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둘러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을 통해서 더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 측정 실습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기하공차 개념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